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오미가, 모델은 시마스터 225450입니다. 빈티지라고 하기에는 젊고 현행이라고 하기에는 늙은 네오 빈티지 정도가 될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계이고 제 컬렉션의 일부입니다. 시계질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낯익은 모델은 아닐 거예요. 저는 오메가를 좋아합니다. 브랜드 오메가를 좋아해요. 가장 여러 번 구매한 크로노그래프는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가장 여러 번 구매한 다이버워치 역시 오메가의 시마스터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과 그 브랜드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거 울신문 오리스 65 이것도 제 시계였고요.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도 그렇고, 그 브랜드에 대한 아쉬운 빌드 퀄리티에 대해 말씀드릴 때마다 빌런 저 새끼 오메가 안티야, 오리스한테 총 맞은 듯,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힘이 조금씩 빠지곤 해요. 시계 자체에 대한 불평은 아닌데요. 오메가는 비교할 브랜드가 거의 없는 엄청나게 긴 역사와 다양한 아카이브를 가진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오메가 스스로 이 훌륭한 아이코닉 워치에 대한 정리가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마스터라고 하면 제가 지금 리뷰하는 이 다이버워치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메가가 인지하고 있는 시마스터는 이 다이버워치가 아니라 아쿠아테라, 플래닛 오션, 레일마스터, 복각 시마스터, 플로플로프, 불헤드, 1948 이 모두를 포함한 거대 범주를 뜻합니다. 보통 스피드마스터라고 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문워치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오메가는 마크2, 크로노차임, 문페이지, 크로노스코프, 닥사문 이 모든 것들이 스피드 마스터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할까요?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아이코닉 워치들을 선정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 시마스터는 단순히 하나의 모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를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분류 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에 얽힌 히스토리 역시 굉장히 복잡합니다. 드레스워치 계열이었던 최초의 시마스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다이버워치의 모습을 갖게 된 1세대 시마스터 300, 2세대 시마스터 300, 현대 다이버워치 300M,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225450은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잠깐 등장했던 조금은 이질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확실한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 다이버워치 300M이 아닌 오히려 빈티지 시마스터 2세대의 디자인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 시마스터 300의 헤리티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온 일종의 돌연변이, 300M의 디자인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다이버워치로 풀체인지 되거나 오메가에서 빈시마를 복각해주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나오기 어려운 디자인의 시계가 아닐까. 전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고 후자의 경우 일반인은 구매하기 어려운 방식과 가격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 3개의 시마스터가 있습니다. 신형, 구형, 225450. 저는 전부 경험을 해봤는데요. 신형 시마스터는 완벽한 현대 다이버워치입니다. 출시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구형에서 없었던 물결 무늬가 부활하면서 헤리티지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데일리 워치로 차기에는 조금 두껍고 무거워서 방출한 기억이 있어요. 구형 시마스터는 럭셔리 워치와 툴 워치 그 중간 어딘가 두 분야의 감성을 적당히 섞어놓은 것으로 구시마에 대안은 거의 없습니다. 구형 블랙베이 36 정도가 비슷한 감성을 지닌 거의 유일한 대체제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이미 단종되었습니다. 그리고 225450입니다. 지금 애호가 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다이버워치를 꼽는다면 165024 오메가에서 이것을 제대로 복각해준다면 저는 미련 없이 당장이라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빈시마에 대한 갈망은 저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것을 재현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보레알리스, 에스토릴 300, 헬슨, 샤크마스터 300, MK2, 프로젝트 300, 와치코. 에스토릴은 퀄리티가 너무 조약해서 다뤄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샤크마스터는 가격에 비해서 괜찮은 퀄리티와 무브먼트를 사용했지만 막상 손에 올려보면 시마스터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시계 전체의 비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시마스터의 이미지만을 가져온 서로 다른 시계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프로젝트 300은 한정판이라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아마 현존하는 오마주 중에서 빈시마에 가장 가까운 시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메가가 아닌 MK2라는 브랜드명이 결국에는 현타 비슷한 감정을 이끌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부품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와치코 시마스터는 빈시마의 완벽한 대안이긴 하지만 관세를 포함하면 900만원 정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고 유지 보수가 너무 막막합니다. 정식 부품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지만 당연히 정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메가의 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품이 고장나거나 파손되면 알아서 고쳐야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225450은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165024 디자인 헤리티지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오메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데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계가 저를 미치게 만들게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빅 트라이앵글. 애호가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삼각형 인덱스에 완전히 홀려버립니다. 수많은 인덱스 바리에이션 중에서도 왜 하필 삼각형에 열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인간의 본능적인 영역과 관련 있는 게 아닐까. 이것과 이것 중에서
후자가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소드 핸즈는 굉장히 흔한 핸즈 디자인 중에 하나지만 이것이 다이버워치와 만나게 되면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해 보는데 1976년도 만들어진 롤렉스 밀섭이라고 부르는 이 모델이 영국 국방부에 의해서 아주 소량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레이마켓에서 이 밀섭은 천문학적인 가격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65-024 역시 영국 왕립 해군에 지급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습니다. 이렇듯 다이버워치와 서드 핸즈의 조합은 영국군의 요청에 의해서 실제 해군 다이버들이 이것을 착용하고 작전을 수행한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에 럭셔리 워치가 된 현대의 다이버와는 완전히 상반된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빈시마의 인덱스, 이 시계의 기원이 165-024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인덱스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의 시마스터 300M과 완전히 다른 시계로 보이게 하는 가장 큰 디자인적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이 인덱스와 꽉 찬 베젤 그리고 소드 핸즈의 조합은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결 무늬, 이 물결 무늬는 현대 시마스터 300M의 헤리티지입니다. 구형 시마스터에서는 없었다가 다시 부활한 이력이 있는 300M의 정통 헤리티지이고 2254-50이 얼마나 혼란한 시기에 태어난 변종 같은 모델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해요. 무브먼트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1120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고 에타 2829-2를 오메가의 입맛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을 한 범용 베이스의 무브먼트입니다. 현행 시마스터의 칼리버 8800에 비해서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무브먼트지만 단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얇은 두께. 범용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얇은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300m 방수를 가진 프로페셔널 다이버워치의 스펙을 12mm의 얇은 두께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서 8할 정도는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굉장히 편합니다. 41mm의 사이즈, 12mm의 두께, 러그 투 러그 47mm, 러그 20mm, 143g. 시계의 미드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 얇은 두께의 장점은 더욱 부각됩니다. 오메가 아래급의 브랜드에서는 보기 어려운 조금은 독특한 방식의 브러싱 마감이 발려져 있는 미드 케이스 위로 이제는 상징성만이 남은 시마스터의 헤리티지 헬륨 밸브가 위치하고 있고요. 6mm 정도의 미드 케이스와 나머지 6mm를 베젤과 케이스백이 나누어 가져가고 있는데 미드 케이스와 케이스백이 만나는 부분에 들어간 엣지 마감과 교차 마감 덕분에 아래쪽의 두께감은 거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얇은 베젤 안쪽으로 알루미늄 인서트가 살짝 들어가 있고 이 인서트 안쪽에는 이상하리만큼 거대한 숫자 폰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서트는 약간의 곡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곡률을 글래스가 그대로 이어받아 가요. 글래스의 곡률이 굉장히 약한 편이라 만져보지 않는 한 이것이 돔 글래스인지 플랫 글래스인지 알 수 없어요. 베젤은 12각의 뭉구스름한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는데 베젤의 두께가 워낙 얇고 베젤을 고정하는 텐션이 강한 편이라 베젤을 회전하려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크라운은 크라운 가드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데 저는 이 크라운 가드의 디자인이 가장 어색하다고 생각해요. 브레이슬릿부터 케이스, 베젤, 다이얼 전부 일관된 단단한 느낌을 주는데 유일하게 이 크라운 가드 부분만은 굉장히 유한 곡률과 부드러운 폴리싱 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오메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트위스티드 러그를 가진 케이스입니다. 장점이 되게 많은 케이스예요. 단단하면서 안정적인 비율을 가졌음에도 섹시하고 실제보다 짧아 보이는 러그 트러그 2254의 경우에는 두께가 얇은 편이라 러그홀의 위치가 높게 잡혀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시계가 두껍더라도 트위스티드 러그 속으로 러그홀의 위치를 낮게 잡아도 케이스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죽 스트랩이든 러버든 나토든 이 케이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스트랩은 없습니다. 브레이슬릿 외에 다른 스트랩이 더럽게 안 어울리는 롤렉스의 오이스터 케이스와는 다른 이점을 갖고 있어요. 브레이슬릿은 부드러운 브러싱 마감이 추가된 3연줄이며 링크 하나하나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착용감 역시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구형의 브레이슬릿답게 버클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미세 조정이 전혀 없어서 더운 여름에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익스텐션 기능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기능을 실생활에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 모델을 처음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강백호가 산왕전에서 허리를 다친 상태로 일어나면서 안 감독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제게는 2254-50이 오메가의 영광의 시대를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로 다가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